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황인포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정이 상속세 개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송원석 조세개편위원회 위원장과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이 만나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최고세율을 낮추고 기업 상속 부담을 덜어주는 등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다음 달 나올 세제 개편안에 최대 주주 할증 제도가 폐지될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다만 야당인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경산에서 민생 토론회를 열어 경북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3조 4천억 원 규모의 영일만 횡단 고속도로를 추진하고 경주에 3천억 원 규모의 소형 원자로 산업단지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 산업벨트 조성과 함께 구미 산업단지를 반도체 부품 생산 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 중심의 반도체 수출이 늘면서 1분기 국내 기업의 성장과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한국은행이 2만 3천여 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1분기 매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고 영업이익률도 5.3%로 작년 1분기보다 2배 정도 높았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1년 전보다 떨어져서 기업별 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반도체 등 일부 업종과 대기업 중심의 개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라며 저출생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250만 원까지 높이고 출산휴가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주거 안정을 위해서 특별공급 기회도 한 번 더 주고 그린벨트까지 풀어서 집을 더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실효성에 대해서 이어지는 집중진단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로 궁금한 점과 의견 주시면 토론회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구 소멸을 향해 가는 현재 한국 출산율이 0.72명인데 이게 4분기에 0.6명대까지 떨어졌죠. 이거를 2030년에 1명 목표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꺼내드렸는데 추락하는 출산율 반등 과연 가능할지 이 정영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최서연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님 모시고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정 교수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회의를 열었습니다. 주요 네. 내용이 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은 제가 정책 입안자도 아니고 정책 설명하는 사람이 나와서 해야 되겠지만 제가 이제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네. 좀 말씀을 드린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선 어제 보면은 조금 전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저출생 대책의 어떤 근본적인 대책으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는 것보다는 이게 어떤 반전 대책이다 하고 해서 좀 겸손한 그런 얘기를 했듯이 이 전체적으로 심화되는 어떤 저출산의 문제 자체에 전체를 해결하는 문제라기보다는 보다 선택과 집중해서 진짜 가려운 부분을 다뤄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조그마한 어떤 반전의 계기를 이루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전체를 총괄할 어떤 인구전략 기획부라는 거를 부총리급으로 만들어서 네. 거기에 상당히 예산에 관한 어떤 권한을 주고 해서 이끌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 있고요.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우선 세 가지인데 일가 가정을 양립하는 즉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서 워라밸을 추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태어나서 여러 가지 보육 양육 과정에 여러 가지 그걸 원활하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신혼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모두 다 주거에 대해서 어느 일정한 정도의 니드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혜를 아이를 낳는 부모들에 대해서 주겠다.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거부터 해서 다양한 대책이 어제 많이 나왔습니다. 최 대표님, 인구전략기획부라는 부처를 만들기로 했어요. 대표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어떻게 좀 잘 될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기존의 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태에서 저출산에 대응하는 여러 예산은 집행이 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새롭게 컨트롤 타워가 만들어진다면 네. 좀 더 이렇게 중복
예산이라든지 또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런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기존의 그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이라든지 그런 어떤 행정에 있어서 안전성이 지금 좀 보장이 안 되는 상태에서 또 새롭게 그 부처 신설을 했다가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으면 뭐 폐지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논의가 나올까 봐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장기적이고 잘 꾸준하게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이제 좀 세부적으로 하나씩 좀 내용을 살펴볼 건데 일단 육아휴직 급여가 기존에 150만 원이었는데 첫 석 달 동안 250만 원까지 올리기로 했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러니까 이제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이 되는데 우선 그 중에 그 의미가 자기가 받는 그 평상시 그 봉급의 80%가 지불이 되는데 다만 상한이 지금 150만 원으로 돼 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처음에 나올 때에 비해서 지금은 그 월급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는데 대부분 그 상한에 걸려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0%를 뭐 100%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상한을 올렸다는 자체에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250만 원을 올렸다라는 거는 그 받는 대상자가 그 선까지 물론 이제 평균적으로 보면 한 200만 원으로 올라간 거지만 전체적으로는 큰 그 상당한 그 급여의 인상 효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이제 3개월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그 육아 급여를 받는 것 때문에 커리어에 단절이 생기고 이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정 상황을 판단해서 약간 그 급여 내용은 조금씩 줄어들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500만 원 이상 그 육아 급여가 늘어나는 1년에 500만 원 이상이 늘어나는 그렇죠. 거죠. 한번 보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 급여 말고 이제 휴가 관련된 내용도 어제 나왔어요. 이제 1년에 2주까지 단기 육아휴직도 쓸 수 있고 아빠 출산 휴가가 지금이 이제 10일인데 20일까지 이제 뭐 주말까지 포함해 한 달 동안 쉴 수 있는 건데 대표님 이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실제로 제 배우자가 제가 출산을 2021년에 했는데요. 그때 이제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관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4일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본인이 빠지면 업무 공백이 발생을 하는데 뭐 이제 배우자 출산휴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대체 인력을 뭐 고용하거나 그럴 수 있는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본인이 좀 불편함이 있다. 직장 내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4일밖에 활용하지 못했는데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고 해서 뭐 유의미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좀 아빠들이 좀 육아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는 의도는 좋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 정도 쉬면은 대체 인력을 뽑겠지만 한 달 정도 쉴 때 대체 인력을 좀 해서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면 의무적으로 그냥 사용하도록 그렇게 초반에는 그렇게 오히려 해주는 것이 사람들이 눈치를 안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뭐 소중한 의견을 실제 경험에서 주신 것 같고요. 예, 정 교수님 이제 그 거주 쪽으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생아 있는 가구에서는 신혼부부 특별 공급을 한 번 더, 그러니까 예전에 됐더라도 특별 공급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데 그걸 한 번 더 주기로 했거든요. 출산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집이 제일 걸림돌이 되는데 좀 그런 거에 어떻게 해결책에 좀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 내용을 저도 보니까 우선 신생아 우선 공급 신설을 통해서 당초 그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로 해서 주택 공급 확대한다는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 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비중을 약 그 4.6만 호로 확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제가 뭐 주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문성 있게 이렇게 의견을 얘기하기는 이제 한계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주거 문제랑 같이 얽혀 있고 이것이 그 출산과 직접 관계되는 그런 문제는 아니나 사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나라의 그 결혼을 젊은이들이 좀 꺼려하는 그 기저에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나라 그 주택에 있어서의 그 전세 제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상당히 작동하거든요. 초기에 일정한 금액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해 늦어지고 근데 만약에 전세 제도가 아니고 월세 제도라든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일단 결혼은 문제는 해결하고 차근차근 집 문제는 그 같이 생활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단기간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떤 우리나라의 독특한 제도이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룰 뭐 이런 대책에서 해결책을 내는 한계 속에서는 그나마 전세제도라고 하는 것 안에서 그것을 주택을 구입한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일정한 혜택을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상당한 혜택을 주는 지금 정책이 그 어떤 그 가능성은 일단 열어놨다는 점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현 상황보다는 그 어떤 기회를 줬다 뭐 이런 식의 판단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혼부부가 이제 결혼도 꺼리고 출산까지 꺼리는 가장 큰 이유가 거주의 그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좋은 조건, 이번에 만든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 말씀이죠. 물론 뭐 이 문제가 그렇게 이것 때문에 안 낳을 아이를 낳는다든지 뭐 이런 건 아닌데 결혼을 하는 그 단계에서 일종의 조그마한 허들이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이제 출산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정도의 의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시 대표님께 한번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되게 좀 금리도 낮고 하다 보니까 인기가 끊었어요. 근데 이제 소득 조건이 있었는데 이게 부부당 연봉 뭐 1억 원씩 예를 들면 뭐 현대차나 삼성을 다니는 신혼부부도 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거를 3년간 2억 5천으로 늘기로 했거든요.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우리나라 웬만한 신혼부부들은 다 받을 수 있게끔 저리 대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대책인데 이 내용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복지 차원에서 또는 이제 그 결혼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뭐 조금의 혜택을 준다 이런 의미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출생률, 출산율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의문점이 있는 것이 그 최근에 그 우리나라의 그 뭐 소위 강남이라고 얘기하는 좀 이제 좀 인프라가 잘 되어 있고 좀 부유한 지역에 사는 그런 부부들은 출산율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고요. 실제로 어느 국회의원분도 이제 그에 대한 실증적인 자료를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정적으로 뭔가 집을 살 수 있는, 그러니까 뭐 대출을 통해서라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소득 수준이 되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아예 정말 제대로 된 일자리도 잡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냥 월세나 전세로 집에 거주해야 되는 그런데 또 주거 비용은 아무래도 직장들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비가 낮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혜택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출산율 상승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이런 데 대한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한테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인 계획이 돼야 되는데 집을 대출받아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 정책 자체는 좀 너무 단기적이고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먼저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력을 좀 완화시켜야 저출생에 제일 좋은 효과일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뭐 정부에서 장기적으로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좀 말씀하신 거 잘 감안해서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방과후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늘봄학교라고 이제 그 내후년부터는 뭐 전 학년 다 실시하기로 했었고요. 단계 실현하고 난임 부부 지원도 확대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늘봄학교라는 것이 어떤 한 경남인가 그 지방에서 그 진행되던 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해서 방과후에 여러 가지 그 모델을 확산하는 그런 과정인데 어찌 보면은 그것이 그러니까 일을 하는 부모 입장에서는 그 시간 동안에 아이들을 봐주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일에 도움이 되는 그런 측면은 있고요. 또 그동안에 일정하게 정해진 잘 가꿔진 그 프로그램을 받는 학생들이 그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는 건 분명히 있을 텐데 어찌 보면 또 일정 기간 주어진 프로그램 안에 학생들을 이렇게 가둬놓는 어떤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은 아마 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이 되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맞춰가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 저출산의 문제라고 지금 이제 오늘 정부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만 사실 저출산 문제가 이렇게 강하게 우리나라에 작동하는 거는 사회 전체가 여러 면에서 이게 굉장히 경쟁 상태가 이게 여러 뭐 출산부터 보육
전반적인 주택 문제까지 이렇게 확산돼 있는 그런 것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문제 자체가 어떤 위원회나 뭐 한 정부가 이렇게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택 정책이나 이런 것들도 모든 걸 해결하는 정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런 것 중에 일부분의 허들을 푸는 그런 정책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제가 늘봄 교육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도 우리 사회가 이제 앞으로 저출생이 계속되면 학생들도 적어지고 이것이 교육을 통한 경쟁을 통해서 자기가 사회에 나아가는 그런 측면보다는 우리가 워라밸을 강조하고 삶의 질을 강조하고 이러는 모습으로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때는 또 늘봄 학교라는 것도 그런 패턴으로 좀 조정이 되고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그 일가 그걸 양립하게 하려면은 부모들이 일정 기간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 네. 애들을 교육하고 그냥 놀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계라는 점에서는 방과 후 교육이라는 게 상당한 의미 있는 어떤 것으로 보고 아마 정부도 그렇게 판단해서 그를 당장 굉장히 급하죠. 네. 당장 뭐 올해 하는 걸 넘어서서 내년도에 전체를 확대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점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조금 전에 난임 부부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번에 정책에서는 희망하는 모든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3번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한 번 가입력 검사를 할 수 있었는데 네. 3번까지 늘리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난임 시술 지원을 1인당 출산당 25회로 1인당 25에서 출산당 25회로 해서 확대해 주는 그래서 어떤 요새는 만혼 늦게 결혼하고 네. 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임에 그걸 겪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경제적인 허들이라든지 또 일에 매여서 휴가 기간도 늘려주고 해가지고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그런 정책으로 직접적인 어떤 출생과 관련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그런 거를 아마 정부가 이번에 좀 확대하는 것으로 발표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늘봄학교 얘기하신 거는 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자유롭게 그런 시간도 좀 줘야 된다는. 그런데 이제 일정한 그거는 아마 교육 프로그램들이 더 네. 전문가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조정하는데 일단은 부모들의 일을 위해서 아이들을 일정한 정도 시간을 맡아주는 그런 역할에 치중하고 그 안에서 이왕이면은 교육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지금 하는 건데 우리 사회가 이제 너무 그 안에서 뭐 영어 교육을 받고 무슨 네. 교육을 받고 이러는 거에 또 강조점을 주다 보면 그것이 잘 짜인 것 같지만 너무 이 경쟁 사회의 어떤 그런 거에 틀에 얽매이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판단은 아마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봐서 그 프로그램의 조정이라는 걸 할 수 있는 거니까 네. 앞으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대표님께 또 갑자기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늘봄학교라는 게 적당한 놀이도 아마 있을 거고 영어나 수학 그런 거 뭐 일종의 사교육을 대체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어떤 프로그램 위주로 좀 가는 게 옳다고? 그게 굉장히 자녀 가지신 입장에서 제가 자녀가 있지만 자녀가 있는 부모들 간에도 굉장히 생각이 갈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기존의 늘봄학교 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찍 하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엄마들이 직장에 복귀를 했다가도 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하는 순간 사직서를 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굉장히 큰 고민을 하게 되고 결국은 네. 남녀 중에서 소득이 적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은 여성들이 엄마들이 주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결국 경단녀, 네. 경력단절 여성 문제가 이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사교육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는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고시제도라든지 기타 이제 공부를 열심히 그냥 공교육이라도 열심히 받으면 네. 뭔가 성공할 수 있었다라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좀 있었다면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로스쿨이라든지 기타 뭐 의대 지금 열풍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조기 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일반화된 상황에서 사실 예전에는 학원 소위 뺑뺑이라는 네. 표현을 쓰는데요. 학교에 그래서 이제 일찍 귀가하는 아이들을 이제 늦게 퇴근하는 엄마가 찾아올 수 없으니까 학교에 또는 이제 기타 이제
다함께 돌봄 센터라든지 그런 곳에서 아이들을 맡아주는 그런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놀이 프로그램들이 잘 되어 있어서 네. 뭐 어느 정도 그냥 아이들을 이제 맡아줄 수 있는, 양육해 줄 수 있는 정도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사교육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교육을 제공해주면 아무래도 상대적인 어떤 박탈감 같은 것들을 학부모들이 덜 느끼면서 네. 아이를 좀 편하게 키울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입시제도 같은 것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아무래도 도태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세팅되어 있고, 그런 상태에서 20년간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사실 아이를 내가 출산해서 잘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를 어떤 사회적으로 좀 도태되는 또는 경쟁에서 밀려나가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한다는 것은 부모로서 어떤 적절치 않은 것 아닌가. 뭐 내 아이의 인생을 내가 오히려 낳는 것이 오히려 피해를 주는 게 아닌가, 이런 말들까지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균형을 좀 맞추어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경험에서 나오신 말씀 좀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네. 우리가 사회가 어느 상태를 지금 놓고 그 비전으로 잡고 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네. 일부 지금 이제 독일에서도 대학 교육이 입시가 이제 아무나 일단 가고 싶은 사람은 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 그러나 그 사회가 그렇다고 해서 교육 진짜 필요한 엘리트 교육이 없느냐 하면은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충분히 여러 여건을 만들어서 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최근에 이러한 경쟁 체제를 없애야 된다고 주장하는 그 의미 있는 발언을 하는 교수님도 계시고 네.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이상적인 그런 형태의 것을 사실은 가야 되죠. 그런 것이 되는 것이 또 어쩔 수 없이 저출생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그런 경쟁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대학에 입학할 학생들이 줄어드는데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이제 그러나 지금 당장의 상황은 또 그래도 아직은 입시를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고 뭐 이러는 것이 있는데, 네. 그걸 전제로 해서 부모님들한테 그걸 아이들을 교육 강요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것은 계속 계획이 한번 정해진 것이 수없이 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계속 조정해 나가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참 교육 문제는 수십 년 된 문제인데 아직까지 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합의가 참 잘 그렇죠.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교육을 걱정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결혼과 출산을 꺼려하시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은데요. 예, 그 두 분께 좀 이제 같이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으로 쓰인 돈이 통계가 다양하긴 하지만 뭐 380조 원 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평가와 함께 이런 정책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편하게 어떤 정책을 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마지막으로 제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 대표님 먼저 좀 한번. 저도 사실 그 출산을 굉장히 미뤄오다가 42세라는 늦은 나이에 아이를 처음으로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지 못한 이유가 내가 자리를 잡지 못했구나, 또는 내 인생을 앞으로 좀 상당 부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 때문에 사실 아이 낳는 것을 좀 미뤄왔는데요. 네. 그 아이를 낳고 나니까 사실 그 뭔가 힘들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행복이 있고 네. 또 새로운 인생이 펼쳐진다, 이런 생각이 있긴 하지만 현타라고 하죠. 현실적으로 이제 그런 기본적인 마인드는 있지만 매일매일 아침이 전쟁이고 네. 육아가 너무너무 이제 힘들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 여성으로서의 어떤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내가 인간답게, 그러니까 인간답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내가 모든 걸 좀 누리면서 여유 있게 살 것인가, 아니면 엄마가 될 것인가,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는 것을 강요받는 상황이 된다면 출산율이 극적으로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치하는 엄마들에서 좀 아이들의 양육 환경을 좀 더 낫게 만들기 위해서 좀 네. 여러 가지 투쟁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투쟁하고,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제안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좀 여성들에 대한, 결국 출산을 하는 것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깊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계신 그 단체에서 혹시 네. 제일 강력하게 뭐 이런 거에서 꼭 해야 된다라고 뭐 주장하시고 싶은, 요구하고 싶은 게 한 두세 가지 있으시면 너무 여러 가지이고 또 제일 그때그때 핵심적이고 크고 중요한 것들 의제가 다른데요. 네. 최근에는 이제 그 여러 가지 뭐 학교 폭력이라든지 기타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어떤 학교와 학부모들 간의 갈등, 또 그 사이에 정말 아이들에 대한 고려는 좀 없는 상태에서 지자체에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가 폐지되는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그 어떤 개인적인 갈등들이 집단적인 갈등으로 비화되면서 지금 뭐랄까요, 좀 서로 교육 문제에 있어서 서로 네. 이렇게 손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계속 유발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좀 고심을 하고 있고요. 학교 폭력을 예방이나 뭐 방지하기 네. 위해서 정부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네, 그리고 네. 스쿨미투 운동이라고 해서 네, 저희가 네, 네. 이제 그 좀 가려져 있는 어떤 뭐 그런 폭력이나 뭐 이제 성적인 어떤 비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보 공개 요청이나 기타 이제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좀 그 살기 좋은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복지국가가 되어야 이제 출산율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참 그 학교 문제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건데 참 네. 정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서로 맞물려 있고 해결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도 좀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뭐 결혼 출산 지원제 그동안에 나왔던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도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뭐 다른 나라 참고하든 우리나라만의 어떤 상황에서 만능하든 어떤 정책들이 좀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뭐 저출산 고령 대책이라는 것이 2000년대 전반부에도 있었고 네. 사실 이게 저출산 고령 문제가 그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라는 거를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네. 정부도 계속적인 노력을 하는데 이번에 정부 대책도 뭐 그런 것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번에 나온 정책이 이제 특히 그 중에 강조하는 것은 이제 워라밸 차원에서 네.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이 얘기되는 구체적인 거를 상당히 이제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을 해내는 것은 아까 나온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고 한 것이 하나 있고 또한 사실은 이제 예산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중에 나오는 많은 부분들이 그 고용보험의 어떤 기금으로 맞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예, 돈인데 육아휴직급여가 고용보험 그렇죠. 기금에서 나오고 사실은 있죠. 그 상당 부분의 돈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데 그게 지금 고용보험 자체도 그 뭐 단기보험이니까 필요하면 또 보험료를 걷어서 해야 되나? 네. 그 자체가 또 우리 사회 전체가 또 부담하는 거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인데 그래도 제가 의미를 두는 거는 약간 무리를 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국가나 사회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이 부분은 방향을 반전시키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 표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점에서는 이번 대책이 그런 기존의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해서 더 이상의 또 한 단계 더 높이는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부처를 신설하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까 우리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부처를 만들면은 거기에 어떤 행정적인 그 서비스가 제공되는 거에 대한 관장도 상당히 필요한데 네. 오늘 정책에서 보듯이 대부분 노동부, 교육부, 그 건설교통부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이런 쪽에 기존에 그 행정 서비스가 있는 거를 예산을 동원한다든지 하는 그 파워를 가지는 어떤 그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하나의 부처를 만들었을 때 생기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파워는 결국 이제 대통령이나 어떤 그런 쪽에서 힘만 실어주면 현재와 같은 위원회 체제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걸 부처로 만들게 되면은 물론 부처 만들기도 쉽지 않아요. 지금 여서야대 상황에서 네. 야당의 협조도 구해야 법의 되고 개정이 또 필요한 거고요. 상당히 한계를 어떻게 할지는 몰라서 거기에 포커스를 주기보다는 오늘 그 나온 그 내용 자체를 어떻게 이행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앞으로 초점이 있고요. 그거는 지금 이 그 플랜보다는 이 플랜을 이행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두고 보면서 현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할 일이 필요가 있지 않나. 최근에 예를 들어서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그런 네. 정책에서도 우리가 그동안은 의대 증원을 하겠다라고 많은 정부들이 얘기했으나 이번에 특별히 의미가 있었던 것은 그렇게 힘든 상황에도 의대 증원이라는 것을 현실 정책에서 이루어냈거든요. 원칙을 지키고 쭉 갔어 그렇죠. 가능했다 그 말씀이시죠? 이행이라는 차를 네. 말씀드린 겁니다. 원칙이 뭐가 좋냐는 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그 저출산 고령화 대책도 그동안에 2000년대 초부터도 계속 있었지만 이것이 구체적인 워라밸 레벨에 있어서의 육아급여라든지 이런 쪽이 자금을 통해서 이행을 통해서 실현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기대하시는 게 많으신 것 같고 이제 중요한 지적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뭐 비정규직 노동시장 이중구조라고 하죠. 그 어제도 나왔지만 뭐 비정규직이라든가 노동시간 단축도 좀 돼야
앞으로 뭐 그런 것들도 결혼과 출산 그런 것들도 많이 반등될 것이다. 예, 그런 지적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정영석 연세대 교수님하고 최소연 정치하는 엄마들 공대표님 모시고 현장의 얘기도 듣고 또 이렇게 전망 분석까지 오늘 저출생 관련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